입에는 북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2010년 3월 26일 밤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은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정상 임무 수행 중이었고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선체가 두 동강 나며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장병 46명이 전사했고 민군 합동조사단은 조사 결과 북한 잠수함에서 발사된 어로의 공격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평시작전 중이던 군함이 기습 공격을 받아 침몰한 이 사건은 한반도 안보 현실과 북한의 비대칭 전술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각인시킨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1996년 9월 북한 잠수함이 대한민국 동해안을 침투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를 태운 잠수함 한 척이 강원도 강릉 인근 해안에 좌초됐고 탑승하고 있던 무장 공작원들은 즉시 육지로 흩어졌습니다. 이를 발견한 이후 군과 경찰이 투입돼 대규모 수색 작전이 시작됐고 작전은 무려 49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산악 지형과 마을 인근에서 실제 총격전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군 장병과 민간인을 포함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북한 공작원 대부분은 사살되거나 자폭으로 사망했고 일부는 생포돼 북한의 침투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간첩 사건이 아니라 휴전 이후 대한민국 영토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무장 침투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됐으며 1990년대 중반에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여전히 현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858편으로 115명이 탑승했지만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사고도 아니었고 기계 고장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비행기를 폭파한 것입니다. 바그다드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평범한 국제선 여객기였지만 인도양 상공에서 갑작스러운 폭발로 추락했습니다. 조사 결과 비행기 안에는 시한폭탄이 설치돼 있었고 사고가 아닌 테러였습니다. 수사 끝에 체포된 용의자 중 한 명은 나는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이다 라고 자백했습니다. 폭탄은 라디오 안에 숨겨져 타이머로 작동했으며 목표는 승객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였습니다. 당시 사건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1년 앞둔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185명 전원 사망했고 대부분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은 단순한 항공사고가 아니라 국가를 노린 테러였습니다. 90년대를 휩쓸었던 전설의 힙합 그룹 듀스의 김성재님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1995년 11월 19일 그의 첫 솔로 데뷔 무대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고 모두가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인 바로 다음 날 아침 그는 호텔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단순 사고를 의심했지만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른손잡이였던 그의 오른팔에서만 무려 28개의 주사바늘 자국이 발견된 것입니다. 게다가 검출된 약물은 사람이 아닌 동물용 마취제 졸레틸이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장 빛나던 순간 허망하게 떠나버린 스타. 28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15살, 모델이 되게 해준다는 말에 저는 그 비행기에 탔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로리타 익스프레소라고 불렀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비행기가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였다는 걸요. 도착한 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섬, 리틀 세인트 제임스. 겉보기엔 천국 같았지만 그곳의 밤은 끔찍했습니다. 특히 그 파란 줄무늬 신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었습니다. 왕자, 대통령, 유명 CEO. TV에서 보던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이 제 앞에서 웃고 있었죠. 앱스타인의 블랙북에는 그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9년 앱스타인은 감옥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자살이라고 했죠. 하필 그날 감방을 비추던 CCTV는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입을 다물었지만 아직 그 리스트에 있는 악마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제발 이 사건을 잊지 말아주세요. 진짜 범인들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1985년 마카오 8선 반점이라는 만두 가게에서 주인 일가족 10명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가게를 새로 인수한 남자는 황즈헝. 이상하게도 그가 가게를 맡은 뒤부터 만두 맛이 유난히 좋아졌다는 소문이 돌며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뤘는데 얼마 후 인근 해병하에서 절단된 시신 조각들이 떠밀려 오면서 끔찍한 악몽이 시작됩니다. 경찰 수사 결과 황즈헝이 도박빚 문제로 주인 가족을 몰살하고 가게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사라진 시신들의 행방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뇌리를 스치는 소름 끼치는 의심 하나. 설마 그 많은 시신을 다져서 만두소로 쓴 건 아닐까? 범인이 감옥에서 자살하면서 진실은 영원히 묻혔지만 이 사건 이후 홍콩과 마카오의 만두 소비량이 뚝 끊길 만큼 전 도시가 구토와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과연 그 시절
사람들이 줄 서서 먹었던 그 고기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화려한 조명 뒤에 숨은 그림자, 2006년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본드 음료 테러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동방신기의 윤호님은 방송국 복도에서 팬을 자처하는 한 여성에게 음료수를 건네받았습니다. 평소 팬 사랑이 지극했던 그는 의심 없이 뚜껑을 따고 단번에 음료를 들이켰는데 그 순간 역한 본드 냄새와 함께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 속에는 강력 접착제가 가득 차 있었고 자칫하면 식도와 위가 들러붙어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범인은 평범한 20대 여성으로 그저 그가 웃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그랬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윤호님은 범인이 여동생과 같은 또래라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해 그녀를 석방시켜 주었지만 이후 심각한 공황장애를 겪으며 오랫동안 오렌지 주스를 마시지 못하는 큰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분노와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름 조두순. 그가 우리 곁으로 돌아온 지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2008년 그 끔찍한 사건 이전에도 그는 이미 강간, 상해치사 등 전과 여육범의 상습 범죄자였다는 점입니다. 1995년엔 술에 취해 사람을 때려 숨지게까지 했지만 그의 변명은 늘 같았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8살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2008년 그날도 그는 똑같은 핑계를 댔고 결과는 단 징역 12년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했지만 법은 그를 너무 일찍 사회로 돌려보냈습니다. 2020년 출소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현재 그는 전자발찌를 찬 채 경찰의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안산의 주택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다시 3개월을 복역하고 나오는 등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괴물은 우리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안전한 걸까요? 평범한 평일 낮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약속을 잡고 일상을 보내던 시간. 그런데 한 남자가 번화가 한복판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냅니다. 대상은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원한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쓰러졌고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가해자는 체포 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죽이고 싶었다. 이 사건은 신림동에서 시작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분당에서도 비슷한 흉기 난동이 발생합니다. 한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대낮에 그것도 반복해서 일어났을까? 경고 신호는 정말 없었던 걸까? CCTV 속 마지막 장면에는 사람들이 도망치는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안전한가요? 2월 10일이었어요. 돌봄 교실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죠. 하늘아, 재미있는 책 줄게. 시청각실로 같이 갈래? 선생님이니까. 저는 의심 없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문이 닫히자마자 선생님의 눈빛이 무섭게 변했어요. 살려주세요, 선생님. 제가 아무리 빌어도 선생님은 준비해온 흉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떠난 날은 제 생일이 이틀밖에 안 남은 날이었대요. 할머니는 저를 발견하고 기절하셨고 아빠는 제 이름을 부르며 매일 밤 우세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아파야 하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우울증이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어요. 반성문을 90통이나 썼다면서 감형을 바라고 있대요. 제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나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저를 앗아간 악마. 이 얼굴을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평범했던 제 인생은 그날 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끝이 났습니다. 눈이 가려진 채 끌려간 곳은 산속 깊은 곳, 기괴할 정도로 밝은 분홍색 집이었습니다. 그곳은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놈들은 지하 감옥에 저를 가두고 사냥감이라 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살고 싶다면 악마가 되라며 잔혹한 선택을 강요했고 저는 결국 영혼을 팔아넘겨야 했습니다. 놈들이 술에 취해 잠든 새벽, 저는 맨발로 산을 구르며 죽으림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놈들은 모두 잡혀 사형당했지만 제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저는 다시 그 차가운 지하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과연 저는 정말로 그곳에서 살아나온 걸까요? 과연 이 이야기는 실화일까요? 한 남자가 한밤중에 갑자기 몽유병 상태로 장인, 장모를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쇠몽둥이로 장모님을 무참히 내리치고 칼로 수차례 찌른 뒤 장인 어른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또다시 칼부림을 이어갔죠. 피투성인 채로 경찰서에 가서 자백했지만 그는 이 모든 순간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깊은 잠에 빠져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증언했고 심지어 배심원단은 그의 말을 믿어줬습니다. 결국 그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남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구급 상자를 열어 집에 타이레놀이 있다면 당장 확인해보세요.
뚜껑을 돌렸을 때 입구를 막고 있는 은박실이 혹시 뜯겨 있지는 않나요? 1982년 고작 감기 기운을 떨치려던 12살 소녀와 이웃 6명은 바로 이 애실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누군가 약국 진열대에 놓인 멀쩡한 약병을 몰래 열어 치사량의 청산가리를 채워넣고 사라진 겁니다. 이 끔찍한 묻지마 살인 덕분에 전 세계 모든 약병에 안전실이 생겨났지만 정작 도시 전체를 공포로 마비시킨 그 살인마는 단서 하나 남기지 않고 연기처럼 증발해 지금도 어딘가에서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